여러분,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시작된 적이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신비주의에 빠졌거나 과학을 부정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가 어느 한순간에 딱 하고 태어났다는 그 익숙한 그림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시계를 볼 때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끌 때도, 심지어 언젠가 찾아올 자기 자신의 죽음을 떠올릴 때도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다 압니다. 파인만의 길, 당신 드디어 이상해졌군요. 나는 다큐멘터리도 다 봤고 기사도 읽었어요. 빅뱅은 이미 다 끝난 과학이잖아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 것도 알고, 측정된 데이터도 있고, 우주 배경 복사도 있고, 허블의 관측 결과도 있잖아요. 이건 이미 증명이 끝난 사실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은 완전히 맞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미치도록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대부분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그 그림부터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떠올려 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어둠, 완벽한 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팡 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에서 공간이 튀어나오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에서 유가 팡 하고 터져 나온 창조의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죠. 이 그림은 참 매력적입니다. 깔끔하고 극적이고 이해하기도 쉽죠.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언젠가 끝이 있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영화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체 뭐가 있었지? 그 폭발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거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그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학창시절 선생님께 혹은 늦은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이런 대답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그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그 대답, 뭔가 얼버무리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어딘가 핑계처럼 들리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건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는 바로 이 익숙하고 편안한 창조의 그림 속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부터 아주 꽉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빅뱅은 창조의 순간이 아닙니다. 빅뱅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방정식들을 과거로 거슬러 되감아 볼 때 그 방정식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빅뱅은 현실의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 지식의 지평선일 뿐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건 아주 오래전 뱃사람들이 자기가 그린 지도가 끝나는 곳에서 진짜 바다도 끝난다고 믿었던 것과 똑같은 착각입니다. 옛날 뱃사람들은 자기가 항해했던 바다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정확하고 아름다운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의 가장자리,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끝에 이르면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용이 산다. 진짜로 그곳에 용이 살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거기서 자기들의 지식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도가 거기서 끝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빅뱅을 두고 정확히 이 뱃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식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그 가장자리를 발견하고는 거기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 날아오는 빛을 하나하나 측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빛들이 하나같이 스펙트럼에서 붉은색 쪽으로 살짝 밀려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걸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급차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소리가 삐뽀삐뽀 높게 들리다가 나를 스쳐 지나가서 멀어질 때는 소리가 뚝 낮아지죠.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소리의 파동이 다가올 때는 촘촘하게 압축되고 멀어질 때는 쭉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빛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체의 빛은 푸른 쪽으로 밀리고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물체의 빛은 붉은 쪽으로 밀립니다. 허블이 관측한 은하들이 전부 붉은 쪽으로 밀려 있었다는 건 결국 그 모든 은하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 나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중심점에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흔한 오해예요. 오히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건포도가 콕콕 박힌 빵 반죽이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반죽이 부풀면 건포도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 멀어지죠. 반죽 자체가 늘어나니까요. 우주도 이와 똑같습니다. 은하들이 공간 속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스르륵 늘어나면서 은하들을 함께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리를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지금 모든 게 서로 멀어지고 있다면 필름을 과거로 되감았을 때 과거에는 모든 게 서로 더 가까이 있었겠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되감기를 아주 충분히 멀리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짓눌리고 압축된 펄펄 끓는 한 점으로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빅뱅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가 원자 하나보다도 작은 점으로 압축되어 있었다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로 압축되어 있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둘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주가 뒤집힐 만큼 다른 이야기예요. 빅뱅 이론은 우주의 팽창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정말 눈부시게 성공했습니다. 이론은 이렇게 예측했죠. 만약 우주가 뜨거운 상태에서 팽창하며 식어왔다면 그 초기의 열기가 지금도 희미한 잔열로 우주 전체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1965년에 우리는 정말로 그 잔열을 발견했습니다. 우주 어느 방향을 봐도 똑같이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요, 이론이 예측한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인간 이성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빅뱅 이론을 깎아내리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이론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려는 건 이 이론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와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착각하는지를 아주 또렷하게 구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어린 시절 겪었던 이야기 하나가 자꾸 떠오릅니다. 파인만의 아버지는 어린 파인만과 숲을 거닐 때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새의 이름을 온 세상 모든 언어로 다 외운다고 해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 파인만은 평생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빅뱅에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 빅뱅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붙였으니 이제 다 이해했다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착각해 버린 거죠. 하지만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팽창했다고 알려줍니다. 마침표. 딱 거기까지예요. 우주가 왜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전이라는 말이 애초에 성립하는 개념인지조차 말해주지 않아요.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성공적인 묘사와 궁극적인 설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팽창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묘사해 놓고는 그 묘사를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지도를 진짜 땅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좋아요. 빅뱅이 팽창의 시작점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은 대체 우주의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폭발이 일어난 그 중심, 그 자리를 우리는 손으로 가리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상상합니다. 캄캄한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한 점이 있고 거기서 팡 하고 터져서 파편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다고요.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아주 은밀하게 깔려있는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똑똑한 개미예요. 개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커다란 풍선의 표면 위에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게 풍선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눈에는 이 표면이 세상의 전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은 아주 기묘한 사실을 눈치챕니다. 다른 모든 개미들이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방향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중심에 있는 나로부터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여러분은 곧바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이걸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뜻이잖아. 충분히 되돌리면 우리 모두가 한 점에 딱 붙어 있던 순간이 반드시 있었을 거야. 시작점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선의 표면 위에 살고 있어요. 그 표면 위에는 여기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풍선 표면 위에 어느 개미를 데려다 놔도 자기 눈에는 다른 모든 개미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어느 개미나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당당하게 우길 수 있어요. 팽창은 특정한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계산해낸 그 시작점, 모두가 한 점에 모여 있던 그 순간은 풍선 표면 위에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풍선의 바람이 완전히 빠져서 표면 전체가 한 점으로 쪼그라들었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 풍선을 우리 우주로 바꿔봅시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3차원 공간 자체가 저 풍선의 2차원 표면처럼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둘러봐도 저기가 빅뱅이 일어난 중심이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빅뱅은 우주 공간의 특정한 한 지점에서 터진 폭죽이 아닙니다. 빅뱅은 공간 전체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포함한 모든 곳이 한꺼번에 뜨겁고 촘촘했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앞에 이 공간도 138억 년 전에는 그 뜨거운 밀도 속에 있었어요. 빅뱅은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밤잠 설치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져 있었다고 해서 풍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풍선은 그저 다른 상태로 쪼그라든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어쩌면 풍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누군가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다리며 납작하게 접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질문. 여러분의 방정식은 풍선 표면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풍선이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풍선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지, 누가 바람을 불어 넣었는지는 단 한 글자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그려냈지만 그 그림을 궁극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또 지도예요. 또 지도의 가장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빅뱅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를 따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연 말이 되는 단어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일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정말 날카로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칼날처럼 예리해서 가끔은 자기 생각의 날카로움에 자기가 베일 정도로 똑똑한 친구였죠. 어느 날 오후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을 보니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더군요. 저는 그 눈빛을 잘 압니다. 저도 수없이 그래 봤으니까요. 그 친구가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 시작한다는 건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빅뱅 이전에 시간이 없었다면,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 시작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려요. 우리는 시간의 시작을 설명하겠다면서 이전이니 이후니 하는 시간을 전제로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뱅글뱅글 도는 순환 논리에 갇힌 거죠. 이건 마치 자를 가지고 바로 그 자의 첫 번째 눈금을 재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친구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완벽하게 맞다. 너는 지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평생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어. 그 친구는 아주 잠깐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 안도감이 공포로 바뀌더군요. 그럼 언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개념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준 말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설과 친해져야 한다.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쓰는 단어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법 구조는 딱 중간 크기의 사물들이 중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걸 다루도록 진화했을 뿐이야. 바위, 나무, 사람, 강물, 이런 것들 말이지. 우리 뇌는 원래 그런 걸 다루라고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언어를 우주의 기원이나 시간의 본질에 갖다 대면 당연히 뚝 부러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그저 우리의 연장이 애초에 만들어진 적 없는 용도로 억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지.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파인만의 태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 몰래 숨어 있는 엉터리 전제들을 늘 의심하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질문이 문법적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그 질문이 진짜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꼬여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는 질문도 어쩌면 바로 그런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조용히 앉아 제 말을 곱씹더니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진짜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이 모든 과학적 노력이 어쩌면 헛수고라는 뜻 아닌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해. 우리는 묘사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고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예측도 할 수 있지. 하지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 같은 뇌를 가진 존재에게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능력일지도 몰라. 우리는 마치 미적분을 이해하려고 낑낑대는 강아지 같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어쩌면 우리 뇌도 시간과 존재의 진짜 밑바닥을 이해하도록 배선되어 있지 않은 걸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오히려 아주 깊은 위안이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건 우주가 우리 머릿속 구조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는 뜻이거든. 현실은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다는 뜻이야. 세상의 구조 그 자체에 진짜 미스터리가 처음부터 구워져 있다는 뜻이지. 아무리 똑똑한 방정식을 써 내려가도 그 미스터리를 완전히 녹여버릴 수는 없어. 그게 과학을 쓸모없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과학을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만드는 거지. 그 친구는 여전히 고민을 아는 채 나갔지만 고민의 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역설 자체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그 역설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무한함 때문에 설레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발전입니다. 정답을 외우던 사람이 현실과 직접 씨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작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써왔죠.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말은 시간에 대한 아주 특정한 그림을 몰래 깔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처럼 어쩔 수 없이 미래로 떠밀려 간다고 느끼죠. 이건 우리 뼛속에 새겨진 감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죽습니다. 깨진 달걀은 다시 붙지 않고 엎질러진 우유는 다시 컵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의 화살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 강물의 그림에 아주 급진적인 균열을 냈습니다. 그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했어요. 시간은 늘어나고 휘어집니다. 아주 무거운 물체 근처에서는 느려지고 아주 빠르게 움직일 때도 느려져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서 계시고 제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에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어떤 별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죠.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측정됐고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비행기나 인공위성에 실린 정밀한 시계는 땅 위의 시계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정확히 그대로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뻣뻣하고 고정된 무대가 아닙니다. 시간은 유연하게 늘어나고 휘어지며 공간의 세 방향과 한 몸으로 짜여서 시공간이라는 4차원의 직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은 강물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과 비슷한 하나의 방향, 하나의 차원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나면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우주와 상관없이 저 혼자 텅 빈 채로 존재하는 거대한 그릇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무대가 먼저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우주라는 연극이 펼쳐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가정이 틀렸다면요? 만약 시간이 우주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주가 가진 하나의 속성일 뿐이라면요? 시간이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이 우주라는 물리적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면요? 시간이 시공간이라는 직물 속에 짜여 있는 한 가닥이고 그 직물 자체가 빅뱅과 함께 팽창하기 시작한 거라면요.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은 북극의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북쪽은 대체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북극점 위에 딱 서면
북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스르륵 녹아 없어집니다. 거기서는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디뎌도 모든 방향이 다 남쪽이니까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북쪽이란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 질문은 저절로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빅뱅과 함께 생겨난 우주의 한 속성이라면 그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전에 일어나는 걸 방해해서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에 빠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화관에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영화는 이미 한창 상영 중이에요. 화면에서는 두 사람이 부엌에서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남자는 화가 나 있고 여자는 울고 있고 장소는 부엌이다. 다 맞는 묘사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왜 저들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게 첫 번째 싸움인지 100번째 싸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의 한복판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저 내 관람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빅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는 걸 보고 필름을 과거로 되감습니다. 그러다 필름이 너무 심하게 손상돼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죠. 그리고 그 읽을 수 없는 첫 번째 장면을 우리는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우리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상영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지도의 가장자리에 서서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외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만약 시간 자체가 이렇게 유연하고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시작이라는 개념 전체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위험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시작 같은 건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겁니다. 예,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을 정말이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불편해해요. 우리는 가장자리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기를 바라죠. 딱 한순간을 가리키며 저기 저 순간에 모든 게 시작됐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완결되는 느낌이 들고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조차 매일같이 수식 속에서 무한대 기호를 만지는 사람들조차 자꾸 창조의 순간을 억지로 끼워 넣고 싶어 합니다. 시작이 없다는 가능성이 너무나 아찔하고 벅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귀를 기울이면 현대 물리학의 가장 앞자락에서는 아주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미리 아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확실히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진지한 가설이고 추측성 이론이에요. 자, 그럼 수학이 실제로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순환하는 우주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으로 팽창을 시작하지만 언젠가 그 팽창이 느려지고 멈추고 방향을 뒤집어서 다시 한 점으로 쪼그라듭니다. 이걸 빅크런치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짓눌린 한 점이 다시 또 다른 빅뱅을 촉발합니다. 팽창하고 수축하고 다시 팽창하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사슬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마치 거대한 우주의 허파가 영원 전부터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처럼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의 빅뱅은 그 무한한 들숨과 날숨 중 그저 한 번의 호흡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영원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저기서 거품이 생겨나고 부풀어 오르고 톡 터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거품이 생겨나죠. 이 이론은 우리의 우주 전체가 그런 거품 하나에 불과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우주 바깥에는 영원히 팽창하는 거대한 바탕이 있고 그 바탕에서 우주라는 거품들이 끊임없이 뽀글뽀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거품은 저마다의 빅뱅과
저마다의 물리법칙과 어쩌면 저마다의 시간을 가진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거품들을 뿜어내는 그 바탕은 시작된 적도 없고 끝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빅뱅은 그 무한한 거품의 바다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거품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림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어떤 해석들은 가장 근본적인 방정식에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아예 지워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이 틀 안에서 시간은 환상입니다. 거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우주의 모든 역사가 시간이 멈춘 하나의 상태로 그냥 통째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앉아 시스템을 바라보는 의식적인 관찰자에게만 생겨나는 무언가라는 거죠. 밑바닥에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이 오직 존재함 그 자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딱 하나 눈치채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끝을 찾았다고 확신할 때마다 훗날 그건 현실의 끝이 아니라 그저 우리 시야의 끝이었음이 드러나 왔다는 사실이에요. 땅 위에 서면 세상은 평평해 보이지만 실은 둥급니다. 수평선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선 자리에서 보이는 끝일 뿐이었죠. 우리 태양계는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 곁에 딸린 작은 식구였습니다. 우리 은하도 유일하지 않았고 볼 수 있는 우주에만도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는 매번 이제 다 알아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눈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번만큼은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빅뱅 역시 또 하나의 지평선일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자, 바로 여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한을 무서워했습니다. 시작이 없다는 생각에 아찔해했고 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속이 울렁거렸죠. 그런데 한번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무한은 우리가 메워야 할 구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한은 우리 사고의 버그나 오류가 아니라 현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큰 건지 지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방정식이라는 지도의 가장자리를 보고 저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저기 용이 산다고 겁을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장자리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 지도가 끝나는 자리였을 뿐이에요. 지도 바깥에는 우리가 아직 발도 들이지 못한 광활한 대륙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가장자리는 무서운 절벽이 아니라 아직 그려지지 않은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뒤집는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설렘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미스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138억 년 전에 시작돼서 언젠가 차갑게 식어 끝난다는 이야기보다 현실이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도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깔끔한 서사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 인간에게 그 이야기는 너무 작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편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으니까 우주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주에게 우리 모습을 뒤집어 씌운 거죠.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가장 거대한 질문이 있죠.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이 질문은 정말 심오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쩌면 잘못 꼬인 질문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래가 아니라 위가 있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떨까요?
우주적인 규모에서 보면 위와 아래는 서로 맞서는 두 개의 진짜 방향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지금 내 발밑의 중력이 어느 쪽으로 당기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국지적인 방향일 뿐이에요. 중력이 없다면 위와 아래라는 구분 자체가 스르륵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있음과 없음이라는 대립도 어쩌면 가짜 이분법일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상태가 정말로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어쩌면 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우주의 기본값이고 텅 빈 무라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무언가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은 북극의 북쪽을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파인만의 정신이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파인만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기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사는 편이 틀렸을지도 모르는 답을 손에 꽉 쥐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모른 채로 사는 게 어쩌면 틀린 확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정직하고 더 흥미롭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인만이 죽음 앞에서도 우주 앞에서도 그렇게 담담하고 명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모른다는 것을 패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초대장으로 여겼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감정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무한에 대한 공포를, 무한에 대한 경외감으로, 모른다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진짜 미스터리를 마주하는 짜릿한 설렘으로. 우리는 지금 이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아직 던져야 할 질문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고 부딪혀 씨름해야 할 현실이 끝없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결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지 숨이 막힐 만큼 신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빅뱅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텅 빈 무에서 팡 하고 튀어나온 창조의 순간이 아니라 그저 우주의 팽창을 묘사하는 이론일 뿐이었어요. 현실 그 자체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는 지식의 지평선일 뿐이었죠. 우리 방정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그 너머부터는 우리도 그냥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른다는 대답이 여러분을 허무하게 만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영상을 처음 켰을 때와 지금 여러분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물리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식을 달달 외우는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요. 우리가 진짜로 아는 것과 우리가 신화처럼 부풀린 것을 구분하는 법,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묘사하는 것과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분리하는 법, 그리고 한쪽의 맹목적인 확신과 다른 쪽의 허무주의 사이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을 여러분의 진짜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바꾸지 못하는 생각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스스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아주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고 늘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압박받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말은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정말 똑똑한 사람들, 자기 분야를 실제로 앞으로 밀고 나간 진짜 실력자들은 하나같이 불확실성 속에서 편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급한 정답으로 얼른 도망치지 않고 질문 자체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모든 걸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우주는 인간의 뇌가 완벽하게 다 담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기묘하고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러니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나 의식이란 무엇인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같은 거대한 질문을 던질 때 어디선가 주어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대답을 꺼내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해봤는데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 할 겁니다. 그래도 당신 나름의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그냥 불편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눈을 빛내며 다가올 겁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하면서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로 자기 입장을 방어하느라 탁구공처럼 주고받던 공방전이 멈추고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모른다는 건 무식한 게 아닙니다. 모른다는 건 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물을 부을 수 없듯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빈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학적인 주장을 듣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묘사하는 말인가? 아니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말인가?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팽창을 묘사할 뿐 왜 그 팽창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생물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묘사할 뿐 애초에 생명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양자역학은 입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소름 끼치게 정확히 묘사하지만 왜 현실이 하필 그런 규칙을 따르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툼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뒤섞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누군가 과학은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됐음을 증명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진짜 뜻은 과학이 우주 팽창의 패턴을 묘사했다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은 그걸 과학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원을 완벽히 설명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니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했다는 말이 어느새 슬그머니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의 궁극적 진리다로 미끄러지는 순간을 포착해 보세요. 지도가 진짜 땅인 척 팔려 나가는 순간을요. 이건 과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을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값지게 만드는 태도예요. 우리는 화성에 로봇을 착륙시키고 수백 년 뒤에 일식을 정확히 마치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능력이에요. 다만 온도계에게 누구랑 결혼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학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내놓으라고 때를 써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건 그저 그 일에 맞지 않는 연장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번 주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무한이라는 감각과 가만히 마주 앉아 보는 겁니다. 머리로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느껴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숨을 몇 번 깊게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공간이 밖으로 끝없이 뻗어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방을 지나, 도시를 지나, 지구를 지나, 태양계를 지나, 우리 은하를 지나, 수많은 은하를 지나서요. 그리고 이 공간이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벽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고 그저 무한히 이어지는 더 많은 공간만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때 여러분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갑자기 명치가 쑥 내려앉거나 살짝 현기증이 나지 않나요?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느낌과 그냥 함께 머물러 보세요. 신이 다 품고 계시니 괜찮다거나 어딘가 끝이 있겠지 하는 익숙한 생각으로 얼른 빠져나가려 하지 마세요. 그저 끝이 없다는 그 날것의 감각 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는 겁니다. 이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압도당해 셧다운 되지 않고도 그 광활함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 이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무한을 3초쯤 생각하다가 속이 불편해지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통제 가능한 작은 세계로 시선을 돌려버리죠. 하지만 딱 5분만 그 감각과 진짜로 마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변합니다. 공포가 호기심으로, 현기증이 경외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은 여러분을 우주에서 떼어놓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거대한 우주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우주와 싸우지 않고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자, 이제 정말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저 높은 곳에서 다시 땅으로 부드럽게 착륙해 볼까요? 우리는 인류가 처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품었던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건 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을까? 이건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걸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강물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직물에 짜인 유연한 한 가닥일 수도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시작이라는 질문 전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것도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꼬인 질문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한히 어떤 시작점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도 보셨어요.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우주의 들숨과 날숨 중 한 번의 호흡이거나 끝없이 끓어오르는 거품의 바다에 떠오른 단 하나의 거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걸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행동이 바로 모른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요. 지적인 겸손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강인함이고 정직함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기묘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우주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이 마음으로 돌아와 주세요. 끝없는 무한 앞에서 현기증이 밀려올 때, 불확실함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새벽 3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 시간 이전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상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바로 이 말을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무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이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혼란은 결코 결함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자기 한계를 훌쩍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와 살짝 스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진짜 현실과 맞닿는 가장 정직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이 인간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가장자리를 살며시 어루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2번 다시 예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계를 보실 때 그 째깍째깍 소리가 어쩌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국지적인 현상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실 때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저 138억 년의 이야기 속에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됐을 수도 있죠. 혹은 그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꼬여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생각하려는 여러분의 의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정직해지려는 그 마음, 그리고 불확실함을 우아하게 견뎌내는 태도, 그것만큼은 물리학 박사 학위가 없어도 복잡한 방정식을 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가서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지 알고리즘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짜 확신에 지쳐서 진짜 사유에 목마른 사람이 세상에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정답을 몰라도 가장 마음 편하게 안고 있을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평화롭게 받아들인 삶의 미스터리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읽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성을 존중하면서 억지 확신으로 포장하지 않는 이 진짜 생각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함께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경계를 조금씩 밀어붙이고 그 모른다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진짜 아름다움을 같이 찾아나가 봅시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훨씬 더 미스터리하며 훨씬 더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만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